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정치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사에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거듭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크는 저평가를 받아온 한국 증시가 꿈의 숫자인 코스피 5천에 진입할 수 있을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경경 IM 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선거 기간에 코스피 5천 시대에 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 실현 가능할지 두 분 의견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5천을 실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목표를 세울 때는 좀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다가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뭐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천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점보다는 5천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랠리를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속도로 가거나 내지는 우리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들이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4,000포인트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임기 내에 저는 4,000포인트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여기서 4,000포인트를 달성한 이후에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건데요. 예를 들어 4,500포인트까지 달성을 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실패한 공약인 거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5,000포인트 달성 여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5,000포인트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를 가지고 그 여러 공약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경경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코스피 5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꿈 같은 숫자이고 좀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도전적인 목표로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이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상승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아주 시장 친화적인 공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 실체 없는 기대감만으로 주식시장이 장기간 우상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결과가 5,000포인트는 아닐 수 있지만 5,000을 최대한 근접하고 좀 빠르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는지 이것을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해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허니문 랠리라고 하죠. 이제 새로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기대감에서 이렇게 한동안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역대 정권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이게 있었다면 보통 어느 정도로 이어지는지 오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이렇게 이번처럼 주식이 이제 뭐 증시가 급등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뭐 일주일, 뭐 2주일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급등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취임 초기 한 1년 정도는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공약들이 이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 프라이싱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정책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좀 약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서 주가나 뭐 증시가 오르기는 하지만 후반부는 좀 그간의 성적표를 받게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집권 후반으로 가면은 뭐 결과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뭐 주가가 뭐 소폭 조정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황세훈 위원 보시기에도 이게 허니문 랠리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허니문 랠리의 성격은 대단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취임 초기에, 집권 초기에 주가가 여러 가지 정책적 가능성들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흔히 관찰이 되거든요. 이전 정권에서도 취임 초기에 주가가 올랐던 적은 여러 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허니문 랠리는 이전에 비해서 사실 그 상승의 폭이 상당히 크다는 그런 이제 차별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날 대선이 치러졌죠. 그 전날인 6월 2일 날 그 코스피 지수의 종가가 약 2,70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2,698포인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거의 2,700 다 돼서 마감이 되었다가 이제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 날 6월 4일부터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데 5거래일 동안 무려 200포인트를 올라요. 2,700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 2,900을 넘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죠. 수익률로 따져도 약 8%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을 합니다.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약 8%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전에도 허니문 랠리가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5%를 넘어가는 경우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거의 8% 정도의 수익률이 지금 달성되고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시장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크다. 특히나 이런 기대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조정이 시작될 텐데요.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오르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승장들이 나타나면 항상 하락장, 조정장들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고요. 지금 7거래일 뭐 이렇게 지금 상승 흐름들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충분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랠리가 이어져 왔으니까 이제 조정 장세가 올 때가 되었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예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취임 첫날 코스피가 2.66%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많이 외국인들이 한국장에서 떠났단 말이죠. 근데 10개월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서서 매수하는 금액 단위도 뭐 연일 1조 원 이상 거의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강한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전 10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거의 매도세로 일관을 해왔거든요. 한국 주식시장에 완전히 관심이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순매도세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매수세로 이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6월 4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조 원에 해당되는 순매수세가 굉장히 대규모의 매수세죠. 들어왔었고 6월 5일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거의 1조 원 정도 들어왔고요. 이후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3.7조 원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대규모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인 내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가졌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다수를 이루어 왔었는데 사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적 기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전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불확실성, 리더십의 부재 이런 문제들이 이제 완전히 해소되었고요. 새로 들어선 정부는 그만큼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굉장히 높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결국은 투자자들의 입지가 더 강화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주식들 그리고 앞으로 이쪽이 좀 유망한 섹터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 영역은 어느 쪽입니까?
네,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정책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좀 크게 반영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집권 초기라는 사실을 배제하고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주식시장이나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섹터들, 그리고 정책 자금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산업의 성장 모멘텀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대부분의 개정안들은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나 증권업을 포함한 금융업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이것 외에도 재생에너지도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과 같은 정책의 영향으로 이제 관련 업종뿐만 아니고 이 업종의 성장이 부수되는 산업들, 전력이나 인프라 산업들도 오늘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홍 박사님, 또 추가적으로 이 섹터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정책들 중에서 특히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공약들이 눈에 이제 좀 띕니다. 이런 공약들은 결국은 AR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차세대 우리의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산업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부 자금과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AI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볼 때 AI 쪽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세훈 박사님 말씀하실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셨습니다. 황 의원님, 우리가 이렇게 저평가받는 주요 요인이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대주주들은 전문 경영인을 고용을 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어디 회장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다 보니 이 대주주가 본인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일반 주주들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영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관찰이 됐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러한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관찰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계속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끌어안고 있는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것이 대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한국 기업에 대한 저평가를 불러일으킨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디스카운트되고 저평가되는 요소들을 조금 극복해 보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내놓고 있는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상법 개정이고 하나는 자사주 소각 제도화인데 주식 시장에서 이 상법 개정이 이번 개정 조치가 있게 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증시에는 어떤 영향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추진을 할 것으로 되는 내용들의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은 우선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거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고 집중 투표제나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본시장을 근본적으로 체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를 우상향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될 것 같은데요. 상법 개정이 지나치게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에는 또 국내 증시에 또 다른 방향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소액주주 보호, 경영 안정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상법 개정 방향 자체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되는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일단 방향성 자체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성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느냐가 사실 지배구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사회가 그동안 이제 그 이사들의 충실 의무가 기업에 대한 충실 의무는 당연히 지금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업을 얘기할 때 도대체 우리가 뭘 기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업과 주주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과 주주를 별개의 개념으로 그동안 분리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은 더 해외처럼 기업과 주주를 조금 더 비슷하게 가깝게 놓고 보자라는 것이 결국은 상법 개정의 주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사회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A라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데 B라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면 예전에는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편을 편들어 버리게 된다면 이사회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무겁게 묻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 변화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텐데요. 부정적인 면 같은 경우는 경영 의사 결정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느려지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해상충의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경영 의사 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말씀 중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자사주 소각을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가 저평가받는 이유를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저거하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업들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배당입니다. 직접 현찰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죠. 배당을 받았으면 그러면 주주들은 배당받은 돈으로 뭐 소비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추가적인 투자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기업들의 수익을 나눠주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배당으로 현찰로 그냥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을 스스로 사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으면 A 회사 주식을 A 회사가 스스로 사들인 다음에 이 주식을 소각시켜 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발행 주식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기업의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식 태운다고 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소각을 해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시가총액은 바뀌지가 않죠. 다만 발행했던 주식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남아있는 주식 숫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주당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현재의 상황에서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소각을 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세금을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 배당 지급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소각시켜서 주가를 올려주는 이러한 방법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네, 오 위원님 기업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업들 반응은 원래 우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통시장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을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주주 가치를 높이고 결국 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 바로 실시를 편성해서 할 것 같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개는 오 위원님 이런 상황은
증시 호재 상황이 맞지요? 이번에 2차 추경 규모가 최소 20조 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는데요. 기존에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 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하셨던 30조 원을 미루어 보면은 최소 20조 원이 될 것 같고, 요거는 아마 내수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민 민생안정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에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 정책도 이제 한국은행이 5월 금통위에서 보면은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많이 열어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내 1, 2회 정도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면은 지금처럼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확정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취임 초기에 이제 성장 모멘텀과 맞물리면서 증시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눈을 해외로 돌리면 글로벌 여건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미중 무역 갈등, 트럼프 정부의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정책 기조, 이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번엔 오 의원 먼저 말씀 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통상 환경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것은 좀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은 초기에는 굉장히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것도 같고 좀 완화적인 기조로 전환이 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협상도 말씀하셨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책의 안정성을 더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소 20% 내지는 30%에 가까운 관세를 보편적으로 부과를 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60%, 70% 이런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글로벌 교역이 완전히 빙하기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커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도 사실 많이 조정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자기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공포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상당히 다행스러운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허니문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사실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정상화되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나마 허니문 랠리가 가능했던 건데,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안 되겠다, 관세 다시 강하게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뒤집어 버리면 현재의 주가 흐름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처음엔 좀 세게 지르고 이제 갈수록 그 부분들을 조금 완화를 시켜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가려는 노력을 강화시켰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해보면 관세 정책이 현재의 모습에서 뚜렷하게 다시 또 악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환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러 환율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지금 압박들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고요. 한국의 환율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것이 빨리 떨어져야 된다라는 수준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압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큰 미들 구석인 수출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출이 저하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큰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이 저평가된 한국 증시가 다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새 정부는 어떤 과제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게 보시기에 하반기에 미국장과 우리 국내장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자면
미장과 국장 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두 군데를 비교를 해보면은 국내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더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한 21%, 4월 저점 대비로는 한 27%, 8%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부양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는 증시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시장 친화적인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미국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반기에 관세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을 겪었다가 지금은 거의 다 회복해서 S&P 500 기준으로는 연 고점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관세나 정책 불확실성도 최악의 국면을 지난 것으로 보여서 미장도 나쁘지는 않지만 국내 주식을 위주로 가져가시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이나 후내년까지 이렇게 넓혀서 보면 조금 더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렇게 쉽게 이제 전망을 내기가 어렵습니다만 하반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미국 시장보다는 오히려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024년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정도 이제 상승을 해버렸다, 2배 이상 상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3년째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 물론 이제 관세로 인한 충격은 어느 정도 거의 다 회복을 했죠. 그렇기는 하지만 미국 증시는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허니문 랠리를 보였지만 여전히 저평가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저평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하반기에는 아마 3,000포인트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모멘텀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들을 생각을 한다면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하반기에 조금 더 나은 성적표를 보일 것 같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향후 중요한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제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현물은 거래가 가능한데 왜 현물 기반의 ETF를 거래를 못하게 할 이유는 사실상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현물 ETF와 비트코인 현물은 사실상 거의 비슷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거래가 승인이 용인이 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ETF의 거래도 풀리는 것이, 허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장치들이 여기 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다가 예를 들어 내가 그 지갑 주소를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내가 갑자기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는, 분실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ETF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오히려 더 장점이 되는, 그리고 거래 비용 측면에서도 더 이제 장점이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디지털 경제로 우리가 지금 급속하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유용하고 효율적인 지급 결제 수단이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플랫폼 경제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상에서의 경제 활동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지급 결제 수단의 개발이 필요한데, 스테이블 코인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제 기존의 지급 결제망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은행의 계좌 개설이 없이도 충분히
송금과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송금도 훨씬 더 낮은 비용에서 가능해지는 그런 이제 새로운 유형의 지급 결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라든지 혹은 통화 주권의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과감하게 신속하게 제도 도입으로 연결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스피 5000 시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참 웅장해지는 꿈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이 꼭 안 되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이 되기 위해서 오경영 위원께서 보시기에 꼭 필요한 정책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보다는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금이나 시중의 유동성들이 증시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제도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흘러 들어온 자본들이 증시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나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장기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좀 안정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주가가 우상향하려면은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들이 기업의 혁신이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좀 촘촘한 설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만 더 보태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상대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부분에 대한 세제적 처리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거의 위험 없이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배당 소득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파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분리과세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더더군다나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는 전형적인 이중과세 그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업이 수익을 벌어들이면 1차로 기업이 소득세를 내죠. 법인세, 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내고 남은 수익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건데, 주주들에게 돌려주면 여기서 또 한 번 배당소득세를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는 배당에 대해서는 단순 분리과세 정도를 적용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충분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배당을 분리과세했을 때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금융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서 오 의원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는 신생기업들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경직된 산업 규제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달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드론 산업도 기술력에 비해서는 충분히 지금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규제, 경직되고 새로운 시도들을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산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새로운 기업들, 그리고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주식시장 발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투자 적기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는 분도 있고 워낙 많은 얘기들이 혼재하고 있는데, 두 분 전문가 모셨으니까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동시에 불안감도 같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스권에 오래 머물렀던 경험들이나 지금 아직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모두 제거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불안감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과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을 좀 구분하셔서 포트폴리오에 같이 담는 전략이 좀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될 텐데요.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가려내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전략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식을 한번 매수를 하시면 이 주식 평생 가지고 가겠다, 뭐 2배, 3배 오를 때까지 가지고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충분히 가격이 상승했다고 판단이 되시면 일단 한번 매도를 하셔서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리스크를 분산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포모를 늘 경계하시고 본인의 투자 원칙과 속도에 맞는 투자를 꾸준히 대응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단기 투자하시는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타를 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는 것이 평균적으로는 더 이제 좋은 괜찮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셔서 종목 선정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종목 투자를 이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굳이 개별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ETF라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이미 짜놓은 거거든요. 이러한 ETF를 통해서 적정 수준으로 위험을 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언제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냐를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언제 시장이 올라가고 언제 시장이 떨어질지는 대단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일관되게 이러한 투자 활동을 이어가시는 마치 적금 들듯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토크온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오경경 IM 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한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홀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뉴스가 쏟아지지요? 네, 새 정부 관련 뉴스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정부가 장 차관과 이 주요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를 국민에게 추천받는 진짜 일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네, 16일까지 추천을 받는다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추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공식 홈페이지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이나 이메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시행 첫날에만요 추천이 10,000건 넘게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이 검찰총장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 법무부 그리고 검찰총장 추천이 많다는 건요.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느꼈던 사법 불신 그리고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게 있었지요. 네. 그런데 실효성은 그렇게 많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로 봉준호 영화 감독을 거론하기도 했고 가수 아이유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부산시 의사회는요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커뮤니티에서는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추천했다 이런 이걸 추천했다라는 걸 인증글을 막 올라오고 그러기도 했다는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희화화하는 도구가 된다거나 창구가 된다거나 이 공직 인사가 이 업무 역량이 아니라 이 포퓰리즘, 이 인기에 따른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추천할 때 보면 추천하는 사람 정보도 상당히 많이 기입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장난처럼은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최다라고
후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부와 여당은 임명 권한까지 열린 게 아니고 이 공직자 인사의 이 집단 지성과 이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인 만큼 과도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 취지는 지금까지 잘 충족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요, 데이터베이스와 작업을 거쳐서 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그리고 공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식상한 말이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앞선 정부에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출범 초기에 동력을 많이 얻기도 하고 또 역으로 잃고 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온 국민이 나서는 인사, 이번에는 어떻게 작동할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전에도 봐서 알지만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그 교훈 잘 새겨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구는 의무 휴업이 평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면서 이 지금 제도를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와 영업시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요, 지난 2011년 12월에 통과가 돼서 2012년부터 10년가량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규제개혁 1호 과제로 꼽았고 추진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평일로 바꾸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2023년 2월에 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이 됐고요. 이후에 충북,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주로 국민의힘 출신의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 이런 방향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요,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에 매월 공휴일 이틀을 쉬도록 하게 해야 하지만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발의된 개정안은요, 마트 의무휴일을 월 2회 공휴일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이견은 많지요. 네, 전통시장 보호와 그리고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게 큰 취지였지만요, 늘 다른 주장, 이 양쪽의 주장들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대형마트 7곳이 헌법 소원을 낸 적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의무휴업은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취지라면서 우리 사회가 좀 차분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지지 입장을 냈고요. 또 건강권과 휴식권을 요구했던 노동계도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첫 번째, 불편하다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대형마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소비 패턴 변화로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가뜩이나 지금 역성장에 위축된 오프라인 유통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논의에서 이견이 항상 대립될 때마다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른바 조사 결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구 지역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후에 6개월간의 효과를 분석을 했더니 대형마트와 SM 매출은 6.6% 늘었고 또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의 타 업종에서도 매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는 분석이 있다. 이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이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이후에 대구 지역의 소매업체 80%가 유지를 하지 못하고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을 면치 못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통 구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요.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야 되는데 심사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이 바로 오고 와닿는 분야인 만큼요, 좀 세심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얘기한 대로 민생과 관련된 경제 정책
이 얘기할 때는 정치적 지향점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실제 상황에 대해서 양쪽이 다 솔직하게 좀 들여다보고 정책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바로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 새 정부 출범으로 사실상 퇴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채택률 98%,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구에서 더 혼란이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도입한 지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네. 벌써 퇴출 위기 우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 AI 교과서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교과서는 올해 3월에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중1, 고1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화하는 초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요. 교과서 지위를 유지를 하긴 했는데 이 채택을 학교 자율에 맡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채택률은 32%였는데요. 세종은 8%에 그쳤다. 우리 뉴스온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는 98%로 가장 높습니다. 이번 대선 당시에 민주당 공약집에도요. 이 AI 교과서에 대해서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됐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손을 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감사원도요. 이재명 정부 출범 1호 감사로 AI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교육부 감사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2월에 국회에서 감사원 요구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교육 현장은 지금 어떤가요? 네, 교육부는요. 일단 AI 교과서 수업을 돕는 디지털 튜터 지원 인력 1,000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을 거쳐서 오는 9월에요. 학교에 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퇴출 위기까지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에 나섰던 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2학기 교과서 신청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법상으로는 아직 교과서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적용해야 하는 학년들을 위한 교과서 검정 절차는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채택률이 이렇게 높은 우리 네. 대구시 교육청 질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추경까지 포함해서 올해 140억 원을 투입하는 대구시 교육청은요. 기존 운영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별 학교들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 자료가 되면 의무가 아닌 학교 자율에 의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자율 도입이었지만 거의 전면 도입급으로 활용이 됐던 만큼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활용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비 지원이 사라져서 드는 비용을 지역교육청이 모두 부담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교과서 개발 업체들도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교과서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어떤 영역보다 교육 영역은 정치적 견해, 정치적 고려 등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결코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군요. 네. 자, 곧 장마철입니다. 위험한 곳 없는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김 기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의 과정에서 보여준 난맥상을 지금도 극복하지 못하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개어놓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맞이하는 현실은 어제 했던 일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내일을 만듭니다. 국민의힘은 내일을 말하면서 어제에 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국민은 잘 보이는데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중1도 아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했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오늘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고백입니다. 내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켜보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보수가 없는 상황은 우리 민주주의에 그리고 현 정권에게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과 행동으로 초래된 위기는 상식적인 것이 무엇인가만 알아도 수습 방안은 보일 것입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